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볼 것 같으면 시장 자체는 지금 다우는 0.46% 상승했고, 나스닥은 0.64% 하락, S&P 500이 0.05% 상승, 러셀이 0.31% 하락했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아침장에서 이렇게 좀 오전장에서 왔다가 지금 이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파키스탄하고 좀 중재가 돼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좀 협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했다가, 자,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금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장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락이 심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서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울퉁불퉁한 것 자체가 거의다가 지금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니까, 자, 외부 변수가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저 이렇게 울퉁불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들고 가면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던 종목이 결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장비.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메모리 분야가 샌디스크도 많이 빠졌고,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 며칠 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데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인텔이 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빠진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라든지 지금 구글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죠. 자본 지출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은다는 데 했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는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뭐 앰플은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가 반도체 일단은 좀 하락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차익 매물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했죠. 반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에 있는 종목들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어로스페이스 이쪽도 좀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에너지는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에너지는 좀 하락됐고, 헬스케어도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나머지는 뭐 거기다가 파이낸셜인지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게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할 때 같이 러셀도 같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하락했던 종목은 한 섹터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다 망가질 때 있죠.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점쳐질 때, 자, 그런 것들이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빨간불이 날 때, 자, 그럴 때가 주가가 하락세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돌아 나갔다 보기는 힘들겠고, 시장이 이쪽에서 돈이 왔다가 이쪽에서 돈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도 100불대는 안 넘기면서 2.32% 하락한 98불대 기록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크루드 오일도 90불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11월 달에 일단 선거입니다. 이걸 디데이로 두고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7월 말이죠. 그러니까 8, 9, 10 진짜 10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월 달 안에 일단 어느 정도 일단 마감이 되지 않으면은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쪽으로 중간 선거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7월 달 안에 마무리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트럼프가 되겠고, 자, 이걸 갖다 더 끌고 가려는 입장에 있는 것이 이란이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마지막 데드라인 자체를 본다면 8월 말까지는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좀 시간이 빠듯한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8월 달, 좀 7월 말까지는 모든 것들이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 트럼프일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좀 윤곽이 잡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8월 달에 이제 8월 중순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트럼프 역시도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이란 전쟁은 약간의 수그러들면서, 물론 어느 정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티격태격은 있겠지만은, 자, 끝내려는 입장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유동성을 풀면서 TG의 계정에 있는 돈들을 풀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럼 적어도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때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 그다음 9월 초라든지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다가, 자, 그 이후부터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럴 때 많이 빠진다면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로서 봐야 될 때고, 이걸 지금 이제 물량을 다 틀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도망칠 때는 아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05% 하락했는데,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 없죠. S&P 500은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요 장세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라인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를 깨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200일선이 있으니까 200일선에 또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라인대 있죠. 그 직전 고점 24,000원대를 갖다가 저점으로 해서 이때는 뭐 지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저항이 되고 있었죠. 레지스턴스가 되고 다 지지가 됐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이까지 24,000대에서는 반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200일 이평선 있죠. 24,500 정도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하락으로 완전히 꺾인다기보다는 약간의 하락 후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러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있죠. 이렇게 추세는 좀 상승되는 추세는 좀 꺾였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까 봐서. 그래서 조금은 추세는 현재로서는 좀 하락되는 그런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뭐 큰 폭으로 꺾인다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상승의 추세는 약간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러셀은 아니겠지만 러셀 중에서는 이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있죠. 양자라든지 우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0.38%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4.68을 기록하고 있고 뭐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고 상당히 일단은 고점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 자, 30년물 금리 역시도 5.16까지 고점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이 확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결국 일단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고점에서 다시금 꺾여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쌍봉을 치면서 다시금 내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다면 정상별 보냈다면은 좀 내려올 때 6만대를 지켜지는지를 또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금리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골드는 약간 반등되고 있는데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니고 옆으로 기고 있고, 자, 달러 지수 역시도 좀 올라가서 약간은 눕고 있다. 금리가 뛰게 되면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지수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지수 한번 볼 것 같은 반도체 지수는 좀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돌아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오늘 장도 20일 이평선에서 맞고 다시금 음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상승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때고, 자,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 일단 4일 정도 상승했다가 그에 따른 또 반발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 추세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51선하고 21선 밑에 있는 가운데 있고 조금 더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이제 이렇게 큰 폭에 일단 하락했던 추세 있죠. 그 라인 때는 일단 벗어나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고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락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헤드앤숄더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이렇게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반도체 자체는 좀 시간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좀 지루한 행보 장세가 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관련된 우려, 그다음 반도체 매도세 이런 걸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 뭐 변동이 없었고, 그와 더불어서 나스닥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오전장에 장이 조금 움직였던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로이터 통신이 파키스탄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파키스탄이 중국의 주도로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평화협상 타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그렇게 보도한 후에 증시가 장 초반에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 유가는 하락했죠. 자,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트럼프 역시도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곧 결정 내릴 것이고 모든 준비는 마쳤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안에 끝내든지 늦어도 8월 안에 끝내야 9월 달, 10월 달, 자, 그 다음에 11월 달에 11월 초에 일단 지금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100일이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7월 말에 끝내야 되겠고 정 안 되면은 8월 말이라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자, 지금도 요 아침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석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장이 아직까지는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트럼프의 마지노선 바른 말이 되지 않겠는가. 최대한 간다면 그럼 시장 자체는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금요일 오후에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무래도 금요일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자, 금요일에 참모진이란지 고위 강요들과 만나서 중동 국가에 대해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급락을 했다. 지금 트럼프가 웬만하면 옛날에는 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증시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좀 열이 받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ETF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늘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 풋옵션에 대해서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QQQ 팔란티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통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최종 고객보다는 자금 조달 방식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래 수요 중 대부분이 어쩌면 거의 전부가 순환적인 방식으로 재무제표에서 조달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출처하고 그 회사가 일단 칩을 사주는 방식, 자전거래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매출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역시나 일단 기업이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시장 예상보다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고, 미국 기업들은 견조한 이익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광범위하게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개 기업 중에서 27%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팩셋에 따르게 된 86%가 EPS를 상회했고 80%가 매출 예상치를 넘어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평균 순이익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9%로서 6월 말 예상치였던 23.2%를 크게 웃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셋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2021년도 3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순이익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증가율이 상당히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빠른이 중요한 겁니다. 패스트하게 올라가는 데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다. 원래는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자, 그럴 때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가고 있다. 생산성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아셔서 조금 일단 지금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선 자체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 상향 조정된 전망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6월 30일 이후에 지수에 포함된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에서는 수익의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분기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균형 잡힌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팩셋에 따르게 되면은 S&P 500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한 반면에 9개 기업은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 하락은 시장의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에 지금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3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게 되면 8, 9, 10 있죠. 그때가 마이너스 0.02%고 9, 10, 11 그때가 0.5%, 그 다음에 10월, 11, 12월 4분기 때는 한 2.89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모습 속에서 좀 안 좋다고 물건을 팔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갈 때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좀 방어적인 투자 전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역사적으로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평균 수익률이 2.5%였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갈 때는 좀 방어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가 S&P 500 지수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3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평균 한 3.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니까 지금이 좀 조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담아갈 텐데, 아직까지는 변동이 극심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저점을 갖다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면서 많이 빠진다면 그때가 매수 관점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시장 상황, 그다음에 전쟁 상황과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대형주 실적 발표, 연준의 회의가 불안정한 시장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체킹해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나비타스 전력 반도체 있죠. 월요일 날 장 마치고 나서 셀레스티카 체킹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보잉이라든지 코카콜라, UPS 요까지, 그 다음에 또 코닝도 있죠. 광 관련된 것들, 블룸에너지 전력 관련된 것들,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 KLL 반도체 장비, 자, 그 다음 또 비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소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벌티브 이런 것들 체킹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이 중요한데 마소메타 이게 나오죠. 마소메타, 그 다음 아미란지 콜컴, 램 리서치 요까지 보시고, 그 다음 칙플레이 이런 것들 소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떨스데이도 마찬가지로 시그나 이런 것들, 광 관련된 것들, 메스터 디그리, 메스터 카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레디하고 로블룩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엑스모빌하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모더나 이쪽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가 일단은 피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에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보상을 받는 이러한 구도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지켜보기 위해서 대형주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알파벳이 견실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인 것들, 자,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라운드 힐 매그니피션트 샌드 ETF 있죠. MAGS 이런 것들이 5% 이상 하락한 반면에 반도체 ETF는 상승 마감했죠. 물론 오늘은 지금 현재 하락했지만 어제는 그렇게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구글 실적이 나왔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모든 현금 흐름을 갖다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붓고 있는 사실에 크게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갈 자금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 지급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나마 주가가 내려갈 때 구글도 좀 방어가 될 건데, 자, 방어가 안 되니까 주가가 하랴무시 그렇게 갭 하락해버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실적 보고서에는 개념적인 수익률 외에는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전혀 언급되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형주들의 하락세는 반도체 투자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시장의 상승세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투자 지속에 달렸기 때문이고 반도체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더 많은 대형주들이 정점에서 하락함에 따라서 위험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페드가 수요일에 최신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큰 만큼 통화정책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은 9월까지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CME 와치에 따르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35%로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페드 와치고 아직까지는 금리는 인상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따라서 시장에 들어오진 암울한 분위기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더 심화될 수도 있는데, 자, 금요일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투자자들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만 해결되면 뭐 유가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뛰었다고 해서 금리를 바로 올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일단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 자,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 지금 브렌트유는 다시 넘었죠. 채권 시장은 장기라든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이번 달에도 하락세로 좀 지수들이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된다면은 계절적으로 연준 가정 실적이 저조했던 두 달, 그 8월과 9월 달 역시도 좋지 않은 그런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서 S&P 500의 지수가 각 0.4, 0.8%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8월, 9월도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장기 투자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투자가들이.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고 있고, S&P에 엑세스에 따르게 되면은 S&P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나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당초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죠. 자,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기업의 실적이 없다면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털 때는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D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갈등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 행보 자, 이런 것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시장이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감의 벽을 넘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등락은 심한데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에서 완전히 꺾이진 않는다. 자,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정말로 일단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케빈 호씨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연준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여전히 긴장 완화가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난주에 지정학적 상황은 상당히 더 악화되고 있다. 그 현재 분쟁이 만약에 몇 달 더 지속된다면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 해상 운송로에 가해지는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자본 지출, 견조한 소비자 지출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 이상으로 유지시켜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금융 레버리지 투기가 증가하면서 자산 거품 발생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올해 116% 이상 급등했다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갖다 너무 늦게 단행했고 규제당국은 마진 초과를 억제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연준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고의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금리 인상이 늦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는 마진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일단은 우리하고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오일의 버퍼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전략 비축유 방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억 배럴이 방출되면서 공급의 차질이 이제 상쇄됐다. 아무래도 공급 차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비축유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미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차질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제한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가을까지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은 원유 가격을 갖다 급격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고, 자, 위험은 원유 가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뭐 홍해 같이 막아버리면 석유, 그 다음에 지금 액화 천연가스 외에도 상당한 필수 원자재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이 되고 있는데 홍해, 흑해, 해상 운송로에 대한 위협은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장기적인 분쟁은 에너지, 운송 비용을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촉발시킬 수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무릅쓰고 소비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은 서로 긴장 고조가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 반면에 물러설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갈등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그다음 지역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들, 그다음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에너지 경로 이런 방어 조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더욱더 그러할 수밖에 없겠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란이 중요한 무역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안보, 그다음 핵확산 방지에 무능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쟁이 자연스럽게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 입장은 그가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말한 과거 발언에서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관세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좀 시한폭탄으로서 인플레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의 관세, 공급 측면 충격에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그러한 영향의 규모, 그 다음 지속 기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더 큰 위험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다. 자, 불확실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연준이 선형적인 경제 곡선보다는 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월에 연준 회의까지 해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시적절한 정책 대응을 위한 기회는 이미 사라져서 연준이 뒤처지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6월에 CPI 지수 이런 것들이 연준의 7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단기 휴전 기간 동안에 일회성으로 공급이 증가됐던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요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단 이번에 지금 이제 금리를 갖다 인상시켜 가지고 굳이 시장도 안 좋은데 시장을 갖다 붕괴한다. 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죠. 아직까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는 자, 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I 지수 한번 볼 것 같으면 CPI 지수 자체가 올 아이템이 지금 3.5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푸드하고 에너지 뺀 거 있죠. 그게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2%에 와 있다. 자, 이렇게 케빈 호시는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것도 지금의 수치가 좀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있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7월 13일 연설, 그 다음 존 윌리엄스가 7월 15일 연설에서 유가 상승세가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완화에 도움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은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인도될 원유의 시장 가격은 앞서 상승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그래서 향후 몇 달 동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오늘날의 유가, 내년에 선물 시장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 그 다음에 관련 상품의 가격이 정점을 찍고 호르무즈 해협 초기 폐쇄 이전 수준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유동적이지만은 불확실성은 좀 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관찰 결과를 본다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자, 아무래도 그래서 현재 이사회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사람들이 현재 주목할 만한 점은 이사회가 그늘물 연유 가격이 아니고 중기적인 가격 전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몇 개월 후의 선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선물 가격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7, 8, 9월 달 이런 것들 지나게 되면 3개월 후에 그래 선물 가격들은 더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에 WTI 선물 가격 자체를 본다면 79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010년도 선물 계약의 최고가보다도 불과 6달러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현재 운송이라든지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CPI 같은 경우도 금리가 7월 14일에 발표 직전보다도 6bp가 상승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공급망, 에너지 생산의 잠재적인 악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장기금리다.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가 가장 크게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칼시 거래자들 본다면 22% 정도의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36%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 케빈 호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해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준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 자체가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실질적으로 금리를 갖다 인상할 것 같으면 이런 게 필요 없죠. 태스크포스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의 회복력이 강하게 되면 연준은 긴축 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소매 판매가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노동자 계층의 소비자들은 주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K자 경제가 손익계산서보다는 대차대조표에 더 가깝다. 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만큼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들. 이거 중요한 그런 내용이겠고, 그래서 신용실적은 여전히 양호하고 대부분의 가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은행 실적 발표에서 JP모건이 했던 내용을 본다면은 소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모두 같은 수치를 보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연준의 이중 책무의 또 다른 측면인 실업률, 이건 6월에 4.1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2015년도 2월에 4.4보다도 낮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발표된 주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기는 어렵다. 노동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뭐 지금 이제 그렇게 경제가 나쁜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4.1을 기록하고 좀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겠죠. 물론 이거 있다고 해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플랫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는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 멈추지 않는 AI 구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스택의 여러 부분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생산성 향상이 디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AI 기반의 지금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AI 도입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 이미 더 강력한 생산성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비효율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무조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좀 지내봐야 되는데 요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인플레이션이 너무 끈적끈적하다는 겁니다. 2%의 목표치를 5년 동안 웃도는 수준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길다는 점을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의 PCI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했다. 2015년도 2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월에 PCE 물가지수 역시도 수요일과 화요일의 이틀간의 연준 회의 이후에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PCE도 전년 동기 대비 3.4%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도 5년도 2.6에서 3에서 머물렀던 그런 근원 PCE가 아무래도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끈적끈적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근원 PCE는 여전히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 그다음 안정적이나 개선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조합 이런 것들이 금리 동계를 연장하기보다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너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3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올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6월에 매파적인 어조로 얻었던 신뢰를 갖다가 워시 총재는 잃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3번을 갖다가 인상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한 번 아니면은 동결인데 그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또 거품이 터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투기적인 과잉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진 부채 있죠. 돈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한 40% 이상이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00년, 2007년, 2011년도 이때 투기 시장의 최고점 부근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자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레버리지 ETF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차입금은 대형 금융의 중심 은행들의 대차대표 한도를 압박하고 있고 자본 조달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한국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너무 오래 미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는 사례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관련 주식의 급등이 서울에서 부채 증가를 부추겼고 그래서 더 많은 주식과 부동산 구매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올라왔던 것이 지금 이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지 빨리 이제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갖다 좀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중순에 한국은행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규제당국은 신규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 상장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전 최고치에서 26%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하루 만에 30만 건이 넘는 개인 투자가가 지금 이제 한국성이 30명 중에 1명 걸로 마진콜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가전은 이러한 위험이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는 데 드는 비용이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금리를 한 7월에는 25bp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주가를 폭락시켜가지고 중간선거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선거에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펀더멘탈 정체로 인해서 테슬라의 저가 매수 가능성은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물리적 ARO에 전환해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자, 지난 5년간의 칩을 비롯한 물리적 ARO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에 상당한 기술 투자를 해왔지만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옵티머스 출시가 지연된다는 것들, 그 다음 풀셀프 드라이빙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데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은 순이익이 예상치를 또 하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 마진이 좀 축소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망에 부담을 주는 요소는 전기차 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는 회사의 공약이다. 결론은 자본 지출 한 달에 하면 거의 다 주가가 뭉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분기에 테슬라 자동차가 AI로 전환하는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관련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가 테슬라의 AI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지만은 마진과 현금흐름에는 상당히 당분간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루이스트 같은 테슬라 관해서 보유 등급 주면서 430달러에서 370달러로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인들이 많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은 이론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스페이스X의 대박 행보 이런 것들 좋은데 자,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장부에 나타난 그런 현실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제된 그런 수익률 그리고 장기 투자로 인한 마이너스의 프리캐시 프로 측정하고 모델링하기 어려운 일정의 묶인 획기적인 약속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합병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7년도로 거의다가 보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390달러를 보고 있고 7명이 강력 매수, 17명이 구매고 24명이 홀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여러 테슬라 ETF 펀드에 테슬라 주식을 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비중 확대 투자를 하면서 5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약세는 예상된 것이고 테슬라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차량 구독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서비스 부분의 기록적인 수익률 또한 고무적이다. 그래서 현재 주가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 사이버캡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 불식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믿고 있지만은 촉매제가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HSBC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스페이스X 주식은 적정 가치로 평가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HSBC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업계를 선도하는 사업을 갖다 구축해온 이력을 고려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이미 적정 가치로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머스크의 혁신적인 기술 상용화 능력을 반영한 2배의 혁신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부문 합의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서 보유 등급과 115달러의 목표가를 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HSBC 애널리스트들이 고객에 보낸 보고서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애널리스트들은 때때로 지분 구조라든지 시너지 효과의 불일치,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자동차, 로켓 산업을 포함한 특정 산업을 혁신한 그런 실적이 입증된 유능한 창업자의 경우는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에서 좀 벗어났다. 대기업, 특수목적 합병회사, 강업회사, 생명공학회사에 사용되는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산업재편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을 가진 창업자가 이끄는 회사의 투자자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의 리더십, 화개적인 기술, 사업 구축의 방식 이런 것들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상장 후 10년간의 주가 실적이 적절한 핵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가 아무래도 지금 다른 것보다 머스크를 갖다 분석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가격으로 본다면 충분히 적정 가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이제 기본 시나리오의 가치 평가는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래요. 그다음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 발사 활동의 증가, 인공지능 사업 개발 등을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스페이스X 주가를 갖다 주당 293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쉽이 2027년도부터 상업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면서 발사 능력이 은행의 기본 시나리오에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스타링크가 더 큰 시장을 확보하고 사용자 등 평균 수익이 더 높아져서 AI 자산이 더 높은 가치평가 배수를 받는다는 가정에서 이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은 115불 밑으로 간다면 매수 관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UBS에 따르게 되면은 AMD는 2016년도까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700달러에서 73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도 한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AMD가 AI 대해서 발표한 CPU 로드맵,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시장 규모에 대한 세부 정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2028년도 EPS가 3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있다. 그래서 목표치를 갖다가 73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3개월간의 큰 폭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 AMD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MD의 대표적인 투자자 대상 AI 행사에서 어드밴싱 AI 2026 여기서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 AMD는 AI 가속기 시장 규모가 2030년도까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기존의 전망치는 2018년도 5천억 달러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그런 수치가 되고 있다. 자, AMD의 또한 지금 GPU가 전체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가속기 자체는 GPU라든지 텐스 처리 장치와 같은 특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더 빠르게 정교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55%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AI 붐으로 인해서 칩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AMD가 데이터 센터의 CPU 시장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 마소라든지 엣저, 그다음 메타 이런 것과 같이 협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4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4명이 스트롱 바이고 31명이 바이다, 9명이 홀드고, 지금 이제 평균 가격은 541달러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반도체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UBS는 향후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암코르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반도체 패키징인지 테스트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다년간 계약 연장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목요일 종가 대비 한 3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15억 달러 규모의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암코의 지금 이제 베라 CPU 이런 것들 점유율이 60% 이상, 그 다음에 GB10이란지 N1X 이런 것들이 향후 제품 이런 것들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서 AMD의 베니스 CPU에 대한 2차 공급업체의 사업을 확보하고 가속화될 기회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암코르는 목요일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첨단 칩의 패키징 파트너십을 확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계약은 15억 달러 규모이고 선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2027년도에는 첨단 포장 사업 부분에서 11억 달러의 매출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첨단 패키징 사업은 서버의 CPU 판매량 증가, 기반 사업의 성장,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의 비용 증가를 위한 가격 인상 등의 호재에 힘입어서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4명이 바이고 7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72달러를 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